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영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고 또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복합지문 보겠습니다. 복합지문은 나위소의 강우구가라는 연시조와 이현의 백상루별곡이라는 가사작품, 그리고 김유정의 5월의 산골짜기라는 수필이 한데 엮여서 출제가 되었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엔 작자미상의 황운전이 출제가 되었는데,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나 황운전이 둘 다 낯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반면에 황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전소설이다 보니 인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나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과 권정우의 저수지가 함께 엮여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복합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합지문을 풀이할 때에는 이 지문들이 각각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서 한데 묶이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과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을 통해서 키워드를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위소의 강호구가 같은 경우에는 작자가 벼슬에서 은퇴한 후 강호에서의 생활체험을 노래한 아홉수의 연시조이다라는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호에서의 생활체험이라는 구가 눈에 띕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의 은혜, 성은에 대한 감격과 강호에서의 흥치, 즉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로서의 노년 생활에 대한 만족감, 어옹 생활에 대한 만족감 등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의 백상루별곡 같은 경우에는 작자가 임진왜란 중 영위사의 소임을 얻어 평안도 안주에 머무르는 동안 백상루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가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라는 구가 또 눈에 띕니다. 백상루의 형상과 누각 위에서 바라본 풍광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김유정의 5월의 산골짜기 같은 경우엔 글쓴이 김유정이 고향인 강원도 신례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을 그려낸 수필이라고 합니다. 논밭일, 모내기 등 산골짜기의 일상이 자연 풍경과 함께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세 개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등에 주목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위소의 강호구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1수, 제3수, 제5수, 제8수 4개의 시조가 발췌되어서 등장을 했는데요. 먼저 제1수부터 보면 시조이기 때문에 세 줄짜리 형식이고 각각의 행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초장을 보면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했습니다.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어버이와 임금입니다. 이 두 대상에는요, 낳으시고 그리고 먹이시니라는 서술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어버이와 임금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제공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버이에게는 효를 다해야 할 거고 임금에게는 충을 다해야 할 겁니다. 주로 양반이나 선비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논리인 효와 충이라는 키워드를 초장에서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화자가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낳으시고 무엇이 먹이시니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니의 문장 구조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즉 대꾸법의 표현 양식 또한 초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중장에서 화자는 어버이와 임금이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신 은혜를 갚고자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과 임금에게 은혜를 갚는 방법은 조금 다를 거예요. 어버이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어버이를 봉양하며 효를 다해야 할 거고 임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관직에 올라서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을 다할 수가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 어버이도 모셨고 임금도 곁에서 모셨다. 그런데 종장에서 수견이 70이 넘으니 할 일 없어 하노라.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이제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겠다. 나이로 인해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화자가 은퇴하게 되었음을 일수의 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선비들은 은퇴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네,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제3수의 내용 한번 볼까요? 역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초장과 중장을 한번 읽어보면 연하의 깊이 곤병 약이 효험 없어 강호의 벌이 얹어 10년 밖이 되었어라. 연하 그리고 강호라는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전시가 많이 공부했죠. 주로 자연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키워드들입니다. 자연으로 간 거예요. 그죠? 연하의 깊이 곤병 약이 효험 없어라는 문장은 내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이 병은 치유가 안 되더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엿보이죠. 나아가서 그냥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서 더욱 더 심화되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될 정도라고까지 하니 연하고질이라는 사자성어를 키워드로 붙여둘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호의 내 몸을 버렸어요. 그런 지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고 자연에서 산지 10년이 지났으니 벌써 80이 넘은 나이인 거예요, 화자가. 근데 아직도 너무 건강해요.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가득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기성은인가 하노라. 내가 자연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 덕이다? 그렇지, 임금 덕이다라고 종장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걸 역군은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하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감사를 화자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수 역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합니다. 달 밝고 바람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자연의 풍경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결이 비단이다라는 진술을 통해서 물결을 비단에 직접적으로 빗대는 은유의 표현 양식이 등장했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 풍경 속에서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단정을 비껴놓아 오락가락 흥을 즐깁니다. 단정은 각주풀이를 보니 작은 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오락가락 뱃놀이를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는 중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종장에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구죠, 백구. 백구, 우리 정철의 관동별곡을 1학년 때 공부하면서 봤던 키워드입니다. 흰 갈매기를 의미하죠. 흰 갈매기를 불렀습니다. 말을 건네고 있고요. 백구야,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 도노법과 함께 말을 건네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음과 동시에 자연물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자연물이 나와 대화가 가능한 존재임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백구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을 해줬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뒤에 즐겨 말고려라는 구절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구야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요. 일단 왜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는지의 의도를 떠나서 일단 백구가 현재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새인 백구가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현재 즐거운 건 누굴까요? 그렇죠, 화자죠. 백구는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즐거움을 백구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현재 즐거운 상황이라면 백구야, 더욱더 즐거워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뒷구절을 주목해 볼까요? 세상 알까 하노라. 나 지금 자연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흰 갈매기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리저리 즐거움을 티내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이 즐거운 것을 다 알고 몰려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흰 갈매기야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우리의 자연이 이 고적한, 고요하고 적막한 평화로운 자연이 바뀔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려한 스스로 유유자적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말림이다. 즉,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인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제8수로 넘어가 봅니다. 역시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하고요. 초장을 보면 피소주 무절이 화자가 무엇을 먹고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언급해주고 있는데 각주를 참고해보면 피소주와 무절이는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이라고 합니다. 양반층이 식사로 삼기에는 다소 소박한 것이죠.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은 소박한 삶을 나타냅니다. 이제 화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은거하면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러한 화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남들이 잃은 말이, 하는 말이 초초타 하건만은, 초초타는 각주를 참고해보면 보잘것없이 초라하다입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따르지 않아요. 종장을 볼까요? 두어라 이도 내 분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분내사는 분수에 맞는 일이다 그죠? 위에서 초장에서 봤던 피소주와 무우절이라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소재와 연결되어서 나는 지금 자연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난 소박한 것에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난 너희와 다른 인식을 해.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가진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위소의 광호구가라는 연시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의 백상루별곡 가사작품 볼까요?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합니다. 이 백상루라는 대상이 핵심 소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제목 자체도 백상루 별곡이라고 하면 백상루에 관한 노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백상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원래의 문장 어순, 백상루를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드디어 보았구나. 맨 앞에 백상루가 등장하는 문장의 구성을 맨 뒤에 백상루가 등장하도록 변형시켜 놓고 있어요. 이렇게 문장의 자연스러운 어순 배열을 변환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부릅니다. 화자의 정서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백상루를 드디어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반가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니 처음으로 만났음에도 예전에도 한번 본 것처럼 반갑다라는 인식이 뒤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는 나이던가 너라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백상루를 걷는 표현이겠습니다. 말을 건넬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표현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너라는 시어에는 의인법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유정한 너인가 인연 있는 나이던가 뭐뭐한 너인가 인연 있는 뭐뭐한 나인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백상루는요, 고려 예터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전에 고려 왕조 때 무언가가 있었던 터를 어느 해에 다시 정비를 했기에 백상루의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것처럼 멋지구나 정도의 구절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탄법, 화자의 정서가 감탄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백상루의 모습은 굉장히 웅장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빛, 푸른빛, 색채의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밝게 빛난 그림자가 물가에 뻗치고 있다. 높은 난간 비껴앉아 내가 이 풍경에 취하여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가 있는데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어서 내가 이것을 볼 때 생각이 막혀 보탤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즉 완벽하다. 선인들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 시를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다.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푸른 산, 흰 구름 또다시 색채어의 활용이 돋보이는 구간이 있네요. 감각적으로 풍경이 묘사되고 있고요. 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풍경은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이렇게 비슷한 수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래쪽에 아직 내용은 안 봤지만 굽거니 펴거니 숨거니 베거니 이 부분과 문장 구조가 일치하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가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꾸법이 여기서도 등장한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산은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어요. 묘향산이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풍경은 마치 푸른 병풍을 두른 것만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푸른 병풍은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은유의 표현 형식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다란 성곽이 산 허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은 굽거니 굽어 있는 듯, 펴고 있는 듯, 숨어 있는 듯, 또 보이는 듯도 하다 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곽 너머 변방의 나라의 수비가 굉장히 든든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도 뭔가 나라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약산동대에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 비꼈을 때, 자, 자줏빛 노을이 지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은 거쳐 있고요. 창문을 열어 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겨를 없다. 편안하게 앉아서 이러한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풍경에 취하는 듯해요. 내 마음이 이 풍경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어서 굉장히 번잡합니다. 눈까지도 겨를 없다. 눈을 뗄 겨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 자, 이러한 풍경 속에는 물의 모습도 보입니다. 두 갈래로 내린 물, 시냇물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누각 앞에 와서 두 갈래가 모여져서 다시 세 갈래 물줄기로 되어 섞여서 도로 간도니 쌍용이 뒤틀며 여의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 풀어 갈라나온 모양이로다. 물줄기의 모습을 두 마리의 용에 비유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중약 부분을 지나서 여울에 썰물되어 물가가 옅어졌으니, 자, 썰물이 되었다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이제 갯벌이 보이겠죠.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지만 또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의 모습도 묘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우선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대꾸법 체크할 수 있고요. 아침 물결이 잔잔하고 수면이 맑은 모습을 보니까 내 눈앞은 어른어른 정신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기분은 어떻냐면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해요. 자, 열자가 누군데? 아래쪽에 각주를 확인해 보면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바람을 타고서 속세의 시비를 떠났다가 15일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이래요. 이 사람을 왜 인용했을까요? 속세를 초탈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긍정하는 화자의 모습을 더욱더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다? 나 지금 자연에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 하는 내용. 자, 여기까지가 이현의 백상루별곡이라는 가사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정의 5월의 산골짜기라는 수필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문단의 각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의 모습을 묘사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필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첫 문단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작품 전체가 현재형 진술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1문단의 특징적인 것은 꼬불꼬불이라든지 굵직굵직이라든지 하는 음성 상징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푹한 떡시루 같다라는 이제 직유의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점, 귀여운 전원이다라는 고향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현재형 진술, 음성상징어 활용, 비유적 표현, 긍정적 인식과 평가 등으로 이 부분의 표현상의 특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산골 특유의 짙은 향기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으면서 또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골의 향취는 졸음을 청하는 듯 하대요. 졸음을 청하는 것 같다.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화자의 뛰어난 관찰력과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단에서도 현재형 진술과 필자의 뛰어난 관찰력과 비유적 표현이 쓰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3문단에서는 뻐꾸기라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뻐꾸기의 울음을 들으면 화자는 반가움을 느낀대요. 뻐꾸기는요, 필자가 반가워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5월의 산골짜기를 고려해 봤을 때 모내기철이기도 한 늦봄에 초목의 향기와 함께 뻐꾸기는 찾아오는 존재가 되겠죠. 자, 이 뻐꾸기의 울음은요, 우울하고 구슬프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울음은 한적한 마을이 더욱더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뻐꾸기는 울음을 울 때 우울하다, 난 구슬프게 울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자의 기분이 어때서, 화자의 인식이 어때서 우울하고 구슬퍼서 뻐꾸기의 울음을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현재형 진술과 더불어 세 번째 문단에서는 감정의 투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뻐꾸기에 투영하여 우울함, 구슬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문단에서는요, 소모는 노래에 대한 묘사와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이 바로 소모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현재형 진술과 더불어 소모는 노래를 성스러운 음악이다 라고 연결지으면서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예찬적인 인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문단에서는 산골의 음악인 물소리에 대한 묘사와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산골의 음악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물소리를 산골의 음악에 비유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또 쫄쫄, 졸랑졸랑, 콸콸 같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육문단은 모내기의 즐거움과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농가의 일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농군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래요. 자식과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형 진술도 놓치지 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 나, 다 지문의 내용, 특징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제부터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다까지의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엔 표현상 특징과 표현상 특징이 유발하는 효과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먼저 1, 2, 3, 4, 5번의 표현상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로부터 유발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1, 2, 3, 4, 5번까지의 선지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표현상 특징과 효과가 어색하게 연결된 선지는 없는 것 같아요. 색채어 대비시키면 대상 생생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명령어 어미 사용하면 시적 긴장감 조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색채어가 있는지 명령형 어미가 있는지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것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보면 가는 색채어의 대비가 나타나 있대요. 색채어의 대비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색채어의 대비와 색채 대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색채어는요, 특정한 색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색채어의 대비가 나타나려면 백상무 별곡에서 나왔던 뭐 금빛, 푸른빛처럼 실제 색깔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미지를 통해서 색채를 대비시키고 있는 부분은 색채어 대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키워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색채 대비를 찾기도 조금 힘들고 색채어는 더더욱 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보시면 명령형 어미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 대상에게 명령을 하는 듯한 문장을 관찰하기가 힘들죠. 차라리 가 같은 경우에는 백구야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명령형 어미가 쓰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나에는 없습니다. 2번 또한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자문자답의 방식이 쓰였다고 3번 선지에서 진술을 해줍니다. 자문자답이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죠. 3번 수필에서는 일단 물음표 관찰이 안 돼요. 자문자답이 있으려면 물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표지가 없죠. 쓰이지 않았습니다.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을 보면 가와 다의 비유적 표현이 쓰였대요. 비유적 표현 너무 많이 쓰였죠. 가, 운문갈래입니다. 운문갈래의 비유적 표현 빠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당연히 쓰였고요. 다 또한 대상, 나의 고향의 모습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계속 비유적 표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포인트 둘 다 있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에도 이러한 내용 없었고요. 다에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다. 답은 4번이 되겠다. 17번 문제를 확인해보면 너무 어이없게 답이 나왔어요. 답은 1번이었는데 A 부분을 보면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기보다는 옛 왕조의 산물이 바로 이 백상루인데 이 백상루의 웅장함이 옛 왕조의 산물이라기에는 어제 지은 듯 멋있구나 라는 표현이거든요. 왕조의 번영을 기원한다기보다는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전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은 백상루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옛사람들이 지은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의 시도 마찬가지.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의 솟아나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묘양산이 마주보여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구름과 어우러진 산의 모습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 잘 연결됩니다. D 같은 경우에도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라는 묘사가 있었어요. 변방숲이 든든하네, 마음에 든다 라는 묘사 있었죠. 이 부분도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듯하다. 내 기분이 열자 같다. 아침 풍경을 보는 화자의 내면이 열자와 연관지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 그래서 틀린 설명,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 18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연계해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보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자, 일단 핵심 키워드가 자연이구나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가에서 자연은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면 만년의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렀던 노후의 안식처이자 자족의 공간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년을 보내는 노후의 안식처이고요. 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공간이고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여전히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우리가 백상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광이 좀 중요시 된다는 걸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이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먹인 은을 다 갚고자 했던 화자가 이제 다 못 죽음을 성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내가 자연에서 계속해서 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죽지 않는 것도 임금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다 임금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심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에서 70이 넘은 화자가 강호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것에서 자연을 노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이라는 진술이 있는데요. 70이 넘은 화자가 자연에 응거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게 되었대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겠죠. 노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설명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보면 가에서 남이 초초타하는 것을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은퇴 후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진술이 보입니다. 남들은 부족한 것이다, 초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이 나에게는 분수에 맞는 일이다 라는 언급은 안분지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도 맞는 설명. 4번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 해소된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 해소되었다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참 황홀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었죠. 그래서 4번 틀린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답이 됩니다. 5번 나에서 동자가 마름 캐고 아녀자가 빨래하는 것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의 사람들은 소박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앞에서 봤던 4번이 되겠다. 다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 소재 기능 파악 문제 19번입니다. A와 B는 각각 가에서의 백구, 가에서의 뻐꾸기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되었고 B는 글쓴이의 반가움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1번에서 바로 맞는 설명 발견했죠. 백구야 즐거워하지 마라 라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화자가 백구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주었음을 확인했고요. 뻐꾸기는 봄이 되면 나타납니다. 글쓴이에게 반가움을 유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그리고 2번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A는 화자의 내적 성찰을 일으킨다. B는 글쓴이의 경험을 환기한다. 두 가지 요소다. 틀리다 라고 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선생님, 뻐꾸기 경험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상 아니에요? 아니죠. 경험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함께 떠오르는 대상이죠. 환기한다 라는 것은 뻐꾸기를 봄으로써 경험이 떠오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A는 화자에게 세월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소재는 아니죠. 그리고 B에게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뻐꾸기가 찾아오는 것은 맞지만 뻐꾸기가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A는 화자의 한가로운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B는 글쓴이의 현실 도피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기에 4번은 B에 대한 설명이 틀려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A에 대한 진술, B에 대한 진술 비교해 봤을 때 세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백구가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산골에 대한 글쓴이의 우호적 태도를 뻐꾸기가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맞아야 답이 될 수 있지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 답은 1번이다. 해서 19번 풀어보았고요. 마지막 20번입니다. 또 찾아온 보기 연계 해석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먼저 체크해 보면 1930년대 문학작품에서 향토는 현실적 삶을 배제한 낭만적인 전원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다에서는요, 이러한 경향도 받아들이고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냈기 때문에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얘기한 두 가지 요소가 이 작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현실적 삶도 얘기하고 낭만적 전원도 얘기한다. 그리고 이 작품 특이점 중 하나는 어, 세밀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며 생동감 있게 자연을 그리고 있다는 점. 1번부터 볼게요. 집 대부분이 쓰러질 듯한 헌초가라는 것에서 산골 사람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천의 풍경을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라고 한 것은 산골을 낭만적인 전원으로 제시한 거고요. 논밭일에 소를 부릴 때면 을의 그 노래를 부르는 건 현실적인 산골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이런 걸 배제했다는 설명이 있어요. 틀렸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됩니다. 4번 샘물, 시내 큰 내의 물소리를 하나하나 묘사한 것에서 산골의 자연이 생동감 있게 드러난다라는 설명 맞습니다. 물소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구체성을 통해 생동감을 획득하고 있죠. 5번 농군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논에 모를 내는 것은 산골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해서 우리 20번까지 이어지는 갈래복합 지문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보아야 되는 작품은 현대소설 작품인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라는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그랬듯 정답과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지문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작품은 아들 나와 아내가 어머니 특유의 냄새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 단절을 드러내고 있대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갈등 구조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어머니의 향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젊은 시절 어머니의 향기와 현재 어머니의 냄새 대비가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이 어머니의 헌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과정이 잘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묘사, 대비, 그리고 반성 같은 키워드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들 조금 시험 볼 때도 좀 씁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작품을 풀려고, 이 작품에 딸려있는 문제를 풀려고 이 작품을 읽는데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먼저 내용 구조 체크해 볼게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젊음을 상징하죠. 아내는 갈등을 겪습니다. 누구와? 늙음을 상징하는 어머니와. 왜? 어머니와 갈등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바로 어머니의 냄새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갈등을 사실 나는요, 조금 동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부분을 좀 인용해보면요.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냄새로 인해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또 아내에게 어머니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쏘아대는 모습 등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확인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뭔가 발언을 하거나 뭔가 의견을 내거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 약간 외부에서 고부 갈등을 좀 지켜보는 시선을 두는 그런 역할을, 관찰자의 역할을 조금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머니의 냄새가 도대체 어떻길래? 어머니의 냄새를 나의 입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점점점. 더 이상 읽기 마음이 좀 아프죠. 하여튼, 이제 나와 아내가 느꼈을 때는 어머니의 냄새가 좋지 못하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부터 어머니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냄새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어머니에게서 풍기던 것은 냄새가 아닌 향기로 묘사되고 있어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대요.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대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떨어져 있기가 싫었대요. 냄새를 맡고 있으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어머니의 향기가 냄새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향기를 풍기던 어머니는요, 아무리 아파도 약을 먹지 않았고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요. 몸살이 나도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현재의 어머니는요, 나아가 평가하기를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 보여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한대요. 모습이 많이 변해버렸다, 그죠? 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젊었을 적에는 우리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던 어머니였어요. 향기가 나던 어머니, 그리고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던 어머니가 냄새가 나고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힘든 삶을 버텨냈기 때문이죠.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지할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제 자식들을 본인이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닌 본인도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어머니가 냄새를 풍기는 것에 대해서 아들은 불만을 품은 거죠. 아들이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하자 어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에게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쓰디쓴 세월의 냄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죠. 나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어머니에게 고쳐야 되는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가 인지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26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특징과 효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볼 때 사실 특징과 효과는 무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특징의 유무를 판별함으로써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저술상의 특징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번,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적절해 보입니다. 특정 인물 나의 시선으로 한 인물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서술이 주를 이루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전반이 과거형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 했다 식의 서술이 대부분이어서 3번은 적절하지 못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전환하였나요? 아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5번,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작품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구간은 돋보이지 않고요.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5번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을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보면요.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을 보면 니은, 몸살이 나서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젊었을 적의 어머니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설명할 수 있겠죠. 3번,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를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디귿을 보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거든요. 이 이후에 어떤 진술이 이어집니까? 어머니의 냄새는 신김치 같기도 하고 점점점 나쁜 냄새다라고 단정 짓고 그 냄새를 묘사하고 있는 나의 서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3번 틀린 내용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기보다는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아내가 누워있는 상황에도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내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난 구간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미음은요.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라는 진술입니다. 어머니가 한 말에 아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8번 보기 연계 해석이 필요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먼저 봐야겠죠.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소재로 냄새가, 향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냄새가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서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아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드러나 있군. 사실 배가 고플 때 집에 밥이 없으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까탈을 부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가 인식해요. 왜?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저런 모습 안 보였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의 욕구를 눌러왔던 것임에도 어머니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계속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하는 작가의 시도가 보이는 것이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되어 있습니다.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긴다기보단 나가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때까지 헌신해 왔음을 이해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2번이 답이 되겠다. 3번,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점. 4번, 어머니의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의 말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문제시하는 자식의 모습 드러나 있고요. 마지막 5번, 아주 심해요 라는 나의 말과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여 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보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되어서야 이제 나타나게 된 어머니의 희생의 증거, 상처의 증거인 냄새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그것은 쓰디쓴 세월의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부정하고 있죠.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작자 미상의 황운전이라는 고전소설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답과 해설의 설명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볼게요. 이 소설은 황운과 설현이라는 두 주인공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는 소설이다.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소설? 오케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고귀한 혈통이라든지 신이한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의 서사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승상 진건과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 장군을 모집하고 이에 남장을 한 서련은 대원수가 되고 황후는 부원수가 되어 난을 평정하는 이야기다. 요 전반부가 요번 6월 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수록이 되어 있었죠. 주인공인 서련 그리고 황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남장을 함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서련이 여자였어? 이제 깨닫게 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도 설현이 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인물 관계를 설명드릴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설현은 대원수로 황제에게 임명을 받고요. 황후는 부원수로 임명을 받아서 난을 평정하게 되는 이야기다. 후반부 같은 경우엔 천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황혼이 섭정왕이 되어서 국사를 돕게 되지만 선제의 동생 형왕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서 황혼과 설현이 다시 역적을 몰아내고 태자를 임금으로 모시는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후반부의 내용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전반부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먼저 요 전반부 우리
지문으로 수록된 부분의 인물 관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유치하게 인물 관계 정리해야 돼요? 고전소설은 사실 읽기가 어려워서 틀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들은 어떠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인물 관계도 꼭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설현과 황혼이 있습니다. 설현은 작품 초반에 설소저라는 지칭으로도 언급이 됩니다. 소저라는 이 호칭, 지칭이 이제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소저라는 지칭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 여성이구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설현은 황제의 명으로 원수에 오르는 인물이죠. 그리고 황혼, 황제의 명으로 부원수에 오르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원수와 부원수의 관계로서 두 사람은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황혼이 이제 도수를 배우러 사명산을 찾아가기 전에 설현에게 자신의 안부와 관련된 편지, 시를 남긴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협력 관계 정도로 둘게요. 자, 두 사람이 협력 관계라면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위에서 얘기되었던 진건과 그의 형제들 진권, 진형, 진걸 등입니다. 자, 이 진권, 진형, 진걸 형제가 황혼의 집을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황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명산에 찾아가 도인으로부터 도수를 배웁니다. 조력자인 거죠. 자, 그럼 설현은 그때 뭐 했어요? 설현 또한 있잖아요. 태황산에 찾아가서 도인에게 도수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태왕살의 도인은 설현의 조력자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권, 진형, 진걸, 진 형제들도 양철, 양달 부자가 조력자로서 이제 조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물 관계가 이러하다면 내용 구조는 어떠한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황혼이 등장합니다. 황혼은 황혼의 집이 습격되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진권과 그의 형제들의 지시였죠. 자, 그래서 나 설현의 집에 가서 편지, 절구 10여수, 시를 전해서 나의 안부를 알린 뒤에 떠나야 되겠다. 이제 진권, 진형, 진걸 이 사람들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명산에 가서 술법을 습득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 설현도 같은 때에 이제 태왕산에 가서 술법을 습득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요, 황제의 명, 어떤 명, 반역을 토벌하라 라는 명으로 인해서 한데 모이게 됩니다. 웅주라는 곳으로요. 웅주에서 두 사람은요, 큰 비가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수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진권과 그의 형제들이 이 웅주 성 안에 숨어 있다가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양철과 양달 부자의 도움을 얻어서 이 성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어, 비가 올 때 수로를 막아서 도망치게 했다라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좀 효과적인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웅주에서 진권 형제는 청홍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합니다. 물론 황혼과 설현도 따라가요. 진권이 청홍성에 숨어 있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청홍성에 숨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매복하여 기다립니다. 20여일을 기다립니다. 식량도 떨어져 가고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져 가니까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싸우자 하고 진권 형제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놓아줍니다. 이제 갈 데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라는 이제 말이 있어서 저들을 일단 놓아주고 그 다음 후위를 도모하기로 한 거예요. 놓아주고 어디로 보내냐면 오주로 도망치게 되는 진권 형제들을 일부러 길을 열어주었다가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영웅으로서 이제 지략에 능한 이제 효과적인 병법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체크할 수 있겠다. 34번부터 세부 내용 이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진걸은 웅주에 머무르다가 원수에게 사로잡힙니까? 아닙니다. 웅주에서 이동하죠.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청홍성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또 오주로 도망치죠. 오주에서 결국은 원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 자, 2번. 진권은 성이 물에 잠겨서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렇죠. 물에 잠긴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달아나게 되죠. 어디로? 청홍성으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과 함께 대피하는 세밀함을 보이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진권 형제들이 이제 이 성에서 도망치고 난 뒤에 이제 물이 다 빠지게 만든 다음에 상심한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진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전에 함께 대피하는 그런 세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요. 물론 백성들이 막 대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권이 눈치채고 함께 도망칠 가능성도 있으니 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3번 틀렸다. 4번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다? 아닙니다. 양달이 배를 타고 이제 성이 물에 잠겨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진권 형제들을 구하러 오거든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5번 황후는 청해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사명산 도인을 만난다. 아닙니다. 황후는요. 사명산에 찾아가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인을 만나요.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의 노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도인일 것이다 예측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연으로 만나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힌 도인을 따라가서 도수를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35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억을 보면요.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노인이 꾸짖기를 내 이미 이 산을 지킬 텐데 진토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함이 옳을 소냐? 사명산을 지키는 사자에게 황혼을 들어오게 만든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황혼이 사자를 꾸짖기를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요. 내 비록 용렬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아노라. 사자를 꾸짖어요. 사자를 꾸짖어요. 노인이 사자야 너 어떻게 황혼을 들여보냈어 이 한심한 사자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니까 황혼이 하 이제 노인에게 반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을 사자에게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너 같은 짐승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자를 꾸짖음으로써 노인의 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디귿 부분을 보면요. 소자는 사명산 도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바라건대 노인 당신께서 나를 이제 인도하소서 길을 찾게 도와주소서 얘기하거든요. 이때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요구사항을 말하긴 했지만 몰랐어요. 몰랐다는 증거는 선생님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조금 내려가면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전 부분 즈음에 보이시죠?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라고 노인이 말하니까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사명산 도인이야? 알았다는 진술이 있어요. 이 디귿 부분에서는 황후는 노인이 사명산 도인임을 알지 못했다. 근데 요구사항을 직접 드러낸 건 맞다. 깨달은 건 아니다. 3번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 보면요.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요. 이제 시절이 태평하다, 평화로운데 술법을 뭐하러 배우려고 하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대 재주가 그만한데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황혼의 능력이 충분함에도 왜 배우고자 하는지 이유를 묻고 있는 부분이 리을입니다. 4번 맞죠? 5번 미음, 헌원 시도 치유의 난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을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 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태평해도 위태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나는 도수를 배우려 합니다. 5번 진술 맞습니다. 오케이, 35번 문제 풀어봤고요. 36번은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다, 그죠? A는 절구 십여수, B는 천서 옥갑경 되겠습니다. 절구 십여수 같은 경우에는 황운이 이제 설현의 집에 던져두었던 편지죠, 편지.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내용이 1번에 나옵니다. 맞네. 1번이 답이 되네. 그러면 2, 3, 4, 5 다 틀렸겠지만 하나씩 확인해보면 B는요,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요, 원수가 B를 읽어봄으로써 이제 날씨를 이용한 지략을 이제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황운이 설현에게 원수가 황운에게 한 약속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각각 A와 B가 수행합니까? 아니요. A도 이런 역할을, B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A는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B는 원수가 장졸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황운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을 각각 A, B가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틀린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문제가 쉬워서 조금 앞에서부터 계속 빠르게 오고 있는데요. 이해 가겠죠?
오케이.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점점 루즈할 거예요. 고전소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재미없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37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계 해석 문제고요.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뿐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대요. 또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의 서사적인 긴장감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1번 보면 황혼이 사명성 도인에게 팔문 둔갓과 진법과 검수를 배우는 것에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명산 도인이 황혼의 조력자임을 앞에서 인물 관계와 함께 정리하고 왔었죠? 1번 맞습니다.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으고 기고를 세워 급습하는 것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나는군 했습니다. 초월은 얘들아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10만 명의 병사를 모아서 그리고 이제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급습을 하는 게 한계를 뛰어넘은 걸까요? 물론 장군으로서의 훌륭한 기량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초월적인 능력, 즉 뭐 땅을 접어서 달린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소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선지가 자주 나오거든요. 대단한 일을 했지만 초월적인 능력이라고는 보기 부족한 것에다가 초월이라는 키워드를 더 씌워놓는 선지 많이 나오니까요. 이건 초월적인 능력까지는 아니야. 이번 문제에서 체크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반적인 특징뿐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부각된다는 내용이 보기에 있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을 일하기보다는 좀 뭔가 지략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싶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 3번 원수가 동호 지도를 보고 신면에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신면에 매복해라, 둘러싸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리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궁구막추는 어떤 뜻이라고 나와 있냐면 각주에 피할 곳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싸움을 청하면서 이제 청홍성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진권에게 일단 놓아줘. 명령을 하는 원수는요, 놓아준 다음에 더 큰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 병법을 사용한 거죠. 주인공의 지략이 부각돼서 독자가 더 흥미로워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웅주에서부터 오주까지 이어진 원수와 진권의 전투에서 주인공과 적대자 간의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소가 계속 변경되고 있음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고 있죠. 손에 땀을 쥐고 보는 독자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다음으로 현대시 보겠습니다.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과 권정우의 저수지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정답과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 각 작품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봅시다. 가는 외피와 꽃을 나와 당신으로 인격화하여 개화의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꽃이라는 결과물보다 꽃을 피우기 위한 인고 그리고 희생의 모습에 주목한다. 꽃을 다루고 있는 특히나 개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피어나는 것가 보다는 피어난 것이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어디에 초점을 둔다? 어떻게 피어나는지에 대해 좀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 자, 나는 저수지에 담기거나 비치는 자연물을 모두 저수지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주변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저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것, 포용의 가치를 드러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래요. 자, 그러면 이성복의 꽃피는 시절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우선 좀 눈에 띄는 것은 압니다. 하셨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어체, 경건한 어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첫 문장에서 화자의 존재가 보이죠? 표면적인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답과 해설의 정보를 혹은 이제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되었던 정보를 근거로 볼 때 이 나는 꽃을 안고 있는 외피에 해당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 외피의 안에서 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꽃이죠. 의인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가 먹고 눈먼 당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왔대요. 꽃은 피기 전에 씨앗으로서 참아야 되죠. 겨울 동안 인고하던, 기다리던, 참고 기다리던 당신의 모습을 땅속을 헤매다라는 서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운 땅속을 헤매던 이제 당신은 자신이 힘들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잔잔한 웃음을 주려고 합니다. 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꽃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다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헤매다 되려 하셨었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연 같은 경우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옵니다, 듭니다 하면서 현재형 진술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온대요. 생각하지 않아도 온대요. 꿈꾸지 않아도 온대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개화의 계절인 봄이 오면요. 동시에 필연적으로 당신은 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오면 먼발치에 마른 흙더미, 촉촉하지 않던 겨우내 바스락바스락해졌던 흙더미도 고개를 든대요.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이 투영되어 있는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면 계속 이어져 가볼게요.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 하지만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 한다는 건 외피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개화에 대한 꽃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죠. 자, 2연부터 4면까지 여기까지는 현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4연 볼까요?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 내게서 당신이 떠나간다. 떠나가는 건 곧 이별입니다. 그죠? 개화의 과정을 외피와 꽃의 이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장면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뭐뭐하고 갈라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도 4연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됩니다. 5연을 보면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잎잎이 뱉어낼 테지만 하고 있습니다.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까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괴롭지만 토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날뛰면서 당신을 뱉어내게 할 것이다. 즉 당신을 피워낼 것이다. 흰 꽃을 피워낼 것이다. 나중에 미래의 일을 진술하고 있죠. 6연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개화를 위해서는 외피는 어쩔 수 없이 찢어져야 돼요. 고통을 참아내야 되고요. 인고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게 두렵대요. 그죠? 7연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역시 개화에 대한 당신 꽃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망설이고 있는 보내주어야 하지만 보내줄 일이 참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는 나의 태도 또한 보인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정우의 저수지 볼게요. 1연부터 보면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칭하는 자기가 누굴까요? 바로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작품의 핵심 소재인 저수지 되겠습니다. 그죠? 2연 보면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이 굉장히 눈에 띄죠. 모난 그리고 검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모난 돌멩이와 검은 돌멩이는 저수지 안에 던져짐으로써 상처를 주는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존재 또한 화자는 저수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조차 포용을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소재다, 대상이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면 보겠습니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까? 잔잔한 수면 위에 산, 구름, 물가에 늘어선 나무, 나는 새 같은 것들이 비추어져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러한 풍경을 겹쳐서 들어가는 것, 저수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저수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연 보겠습니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수면 위의 줄글? 물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네요. 바람이 이것을 읽기는 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바람이 줄글을 읽을 수 있는 존재로 상정을 한 것을 봤을 때 의인법이 사용된 구절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수지는요,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데요. 바닥이 굉장히 깊고도 높대요. 자, 높다라는 시어를 의도적으로 깊고도 높다 이어서 배치하지 않고 아래 행으로 구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저수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3번에 형식상 특징 문제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가도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켜야 되고 나도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표현상 특징과 효과가 연결되어 있는 5개의 선지가 보이는데 사실 효과는 1번을 제외하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안 보여요. 만약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표현상 특징이 있었다면 당연히 여운을 부여했을 것이므로 표현상 특징과 효과의 연결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표현상 특징이 등장하는지의 유무만 확인을 해보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명사형 종결은 가에는 등장합니다. 당신하고 시행을 끝내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는 없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는 역시 당신,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나의 저수지는 청자는 없습니다. 독백체로 전개가 되고 있다. 3번 반어적 표현은 가와 나 둘 다 체크를 할 수가 없는 표현상의 특징이었고요. 하강적 이미지 또한 가와 나 둘 다 찾아보기 힘든 이미지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우리가 대꾸라고 부르는 표현 양식은 두 작품에 모두 등장하고 있었죠.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무난하게 풀어지는 문제. 44번. 나와 당신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라는 구절입니다. 잔잔한 웃음이 되려고 한 당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니은에는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 니은이 뭐길래?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건 내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 당신이 나를 인지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입장에선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 당신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 2번이 답이 되겠다. 좀 살짝 어이없는 문제죠? 3번. 디귿에는 나가 당신 때문에 느껴야 하는 다양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드러나 있네요. 리을.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당신을 보낼 일에 대한 나의 막연함이 드러나 있는 선지다. 맞습니다. 5번.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나에게서 벗어나서 개화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굉장히 에어컨 웅웅거리는 소리가 BGM처럼 백색 소음처럼 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이어폰 끼고 이 영상을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오니까 저도 기쁘거든요. 여러분들도 엄청 기쁘죠? 자, 화이팅 해봅시다. 보기 연계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삶의 깨달음을 노래합니다. 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개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인고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나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어내는 저수지의 모습을 통해서 포용이라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거 우리 이미 앞에서 이제 정답과 해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을 통해 확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빠르게 1번부터 선지 볼게요. 가에서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희생을 표현한 것일까요? 추운 땅 속을 헤매던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겨우내 땅 속에서 씨앗의 형태로 참았죠. 희생이라기보다는 인고에 더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이 틀렸네. 답이 되네. 2번. 가에서 굳은 살가죽에 불을 댕길 일은 꽃을 피우는 순간에 감당해야 할 고통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서 모난 돌멩이나 검은 돌멩이를 모난 파문이나 검은 파문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존재마저 사랑으로 품는 저수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마저도 부정적인 것마저도 긍정적으로 품는 저수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4번. 나에서 저수지가 하늘까지도 넘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수지의 넓은 포용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가에서는 내 안에서 꽃을 뱉어내는 과정을, 나에서는 자기 안으로 주변의 존재가 들어가는 모습을 관찰해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번 또한 맞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영상을 다 따라오셨다면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 때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자부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